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차용훈 원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여정에도 행사를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광주 전남지역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최영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포럼의 제목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또 광주 지역에 19명의 새로 환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환자를 치료하느라고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과 그리고 방역을 담당하는 정부 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혁명 그러면 모든 걸 바꿔버리겠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슬라이드 보면 1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은 제임스 와트와 조지 스티븐슨의 발명한 전기관의 발명으로 기계를 활용한 생산 체계를 확립한 그런 시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계화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전기화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20세기 1970년 이후에 3차 산업혁명 시대가 대두되는데,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공장 자동화에 의해서 정부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이 노동과 토지와 자본시장에 의해서 관련된 정보를 집약적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정부화 시대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 로봇과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자동 생산이 가능했다. 다시 말해서 융합과 통찰에 의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활용은 어제 오늘 얘기한 대로 매우 익숙한 그림이죠. 2016년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구글의 딥마인이 발전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대한민국 최고의 국수 이세돌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4대1로 알파고가 승리가 되면서 알파리라는 그런 이치로서 새롭게 왕자를 차지하고, 불과 1년 후에 크제와 대결해서 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리에서 알파제로로 가면서 더 이상 알파고는 바둑의 왕자가 아니라 바둑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다 무슨 누구의 덕입니까? 인공지능의 덕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최초로 얘기한 분이 누구냐면은 2016년 다보스 포럼은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주제를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다보스 포럼 창시자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10개의 선도 기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물리학 기술과 디지털 기술과 생명학 기술 이와 같은 분야로 나열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발달 가능의 영역을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단말, 빅데이터, 딥러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융합에 의한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등 이러한 경영을 가능한 영역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속도와 파급 효과 측면에서 종전의 혁명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그 범위가 넓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슈밥 회장은 2020년까지 약 710만 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반면에 2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 연구팀이 국내 61%에 해당하는 직업이 7년 이내에 없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두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차세대 산업혁명으로서 세계 경제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산업환경의 변화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고, 보시는 그림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들은 4차 산업혁명과 수반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여러가지 아까 슈밥 회장이 제안했던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로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종류는 사용자에 따라서 범용 로봇이나 우주 탐선 로봇이나 의료용 로봇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릴 수 있고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너무 아름답죠? 어느 나라 배우게 되겠습니까? 미국 배우입니까? 아니면 한국 배우입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드는 로봇입니다. 중국의 과학기술대학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인공지능 로봇은 눈을 깜빡거릴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봇을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 옆에 있는 이 그림은 일본 과학기술대학에서 최초로 상당히 우리가 만든 로봇으로서 호텔 안내원으로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로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주위에 많은 것들이 다 로봇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로봇 청소기 꽤 오래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로봇을 가지고 이제 공로를 하는 축구를 한다든지 공로를 하는 장난감 로봇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요즘 커피 좋아하는 커피 마니아들 커피를 내리는 커피 바리스타가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그 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런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런 로봇들은 우리가 평생 인간을 환생을 목표로 하는데 한 걸음 앞다가는 로봇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6년인가 7년에 개봉한 영화 로봇 소리라는 것을 보시는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영화 소리에서는 안타깝게도 갑자기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면서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소리를 핸드폰 소리를 입력해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고, 최근에 있는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 하는 드라마에는 자기 아들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서 행동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목소리를 많이 남겨놓으십시오. 행동을 많이 남겨놓으십시오.
그리하면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리울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탑재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아버지 로봇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로봇은 공장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자동화를 하게 되면서 널리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예로 아디다스 신발 공장에서는 근로자 단 10명이 하루에 50만 컬레의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가 있기 전에는 독일에 있는 아디다스 회사에서 새 모델을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서 다시 고객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스피드 팩토리를 진행하면서 독일의 디자이너가 새 모델을 디자인해서 스피드 팩토리로 공장으로 보내면은 고객들이 그 팩토리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검색 후에 자기가 원하는 신발, 자기는 녹색에 붉은색이 섞여져 있는 신발을 신고 싶다, 자기는 끈이 좀 하얀색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디자인해서 보내면은 10일 이내에 소비자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로봇은 이제 더 이상 그냥 장난감에 대한 전유물이 아닙니다. 로봇은 수술, 로봇 수술 혹시 여기서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은 작은 수술들은 로봇들이 다 대처를 많이 하죠. 가천대 길병원에 있는 심리학 교수가 특히 최초로 인공 로봇을 써서 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IBM에서는 인공지능 의사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 인공지능 로봇에 각 병원들과 협약한 진료 기록들과 MRI 기록, 엑스레이 기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을 시킵니다. 심지어는 어떤 환자가 어떤 병원으로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과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입력을 시켜서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진료를 시행하는 그러한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꼭 로봇들이 그런 것들만 있느냐, 과학적, 이공계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매스컴에 통해서 듣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핀테크, 금융과 테크닉 기술이 접목된 핀테크를 활용해서 많은 금융회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시면 10년간 증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상승하고 하락한 종목들을 냉정하게 분석해서 ETF나 ELF를 자동 분별을 하는 로봇이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 금융부에서는 AR에서 고배당 펀드를 운영한다든지 로봇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출시한다든지 이렇게 더 이상 이제는 과학적뿐만 아니라 금융에도 로봇을,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또 AP통신에 있는 분기당 3,000개의 기사를 로봇이 작성했던 그런 사례도 있게 됐습니다. 또한 또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런 로봇이 어떤 로봇일 것 같습니까? 법률 로봇입니다. 법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런 법률을 담당하는 법률 로봇은 놀랍게도 10억 건에 해당되는 판례를 단 10초 만에 판독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변호사들 줄어들겠죠?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 이 로봇이 인간에 의한 전문이라고 생각했던 예술 분야에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예술 로봇은 인간의 신경망을 이미지한 후에 이를 빅데이터화해서 추상화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아로이라는 로봇은 색채가 강렬한 그림을 제작하는가 하면은 클라라라는 로봇은 작곡을 하게 되집니다. 어떻게? 기존 작가들의 음악 데이터를 분석해서 작곡을 합니다. 계속 데이터를 넣게 되지면은 그게 이제 생성이 돼서 본인의 생각이, 로봇의 생각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설도 창작할 수 있죠. 기존 작가의 작품을 학습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문장을 작성해서 소설을 쓰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로봇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인간과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드론. 드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곤충의 수컷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론은 이제 그런가 하면은 무인 조정 비행 장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드론을 멀티콥터 또는 헬리캠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이 드론을 보시는 것처럼 4개로 되어 있으면은 쿼드로프로 해서 쿼드콥터, 6개를 갖게 되면 헥사콥터 또는 옥토 8개를 가지고 있어서 옥토콥터라고도 해서 자기들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드론을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을 검색해 보면은 무기로 무장한 구글들 그림이 보여집니다. 전쟁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구글을 검색해 보면은 드론이 이 고객에게 웨이터 역할을 하면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구글을 검색해 보면은 브라질 서시에서는 드론에 마네킹을 달고 날아다니면서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을 감시하고 산불을 진화하죠. 이번에 홍수 가지고 태풍이 불었을 때 고립된 사람들이 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환자에게 응급 비상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물살을 쐬서 건너가지 못하니까 헬리콥터가 줄 수도 없고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바로 드론을 사용해서 드론이 응급 환자에게 비상약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하다하다 이런 데서 많이 보일 때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까이 드론을 가까이서 나니까요.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가까이 날지 못하잖아요. 드론은 가까이서 난단 말이에요. 밑에서 저공 비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종자 수색을 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드론은 경기도에 성남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비대면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하는 바로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여기에 보여지고 스마트 팜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때 과거에는 헬리콥터로 쫙 농약을 뿌리면 전체적으로 농가에도 이렇게 농약이 분사돼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드론을 활용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넓이에 거기에만 농약을 살포해서 주위의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하면은 자기가 지은 농사들의 농작물들의 상태를 점검해서
전송해 주면은 농부는 집에서 컴퓨터로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지은 농작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위에서 지적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서 헬리콥터에서 촬영해서 지적도를 만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드론으로 바로 가까이 가면서 촬영해서 지적도를 만드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당연히 가까이서 촬영, 똑같은 고성능 카메라라면 가까이서 촬영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지적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또 아이디어를 내서 서울시는 도시 하늘을 여는 K5 로드맵을 발표를 합니다. K5 로드맵이라는 것은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2030년에 이걸 본격 상용화를 시켰다는 야심찬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시범사업으로 인천공항에서 코엑스까지, 김포공항에서 코엑스까지, 청량리역에서 코엑스까지 나르는 드론, 그러니까 수송 드론을 만들어서 띄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도권 기준 출퇴근 통행 시간 및 사회적 비용이 약 70% 정도 감소가 일어나고 누적 시장 규모가 13조 원 정도 달성되면서 일자리도 16만 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2030년 10년 남았습니다. 우리가 드론을 타고 서울 상공을 나르면서 밑을 내려다보는 시대가 곧 도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하나가 3D 프린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이라는 것은 컴퓨터 내에서 작업된 3차원 모델링 데이터를 물리적인 형상으로 빠르게 제작하는 기술을 우리가 3D 프린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3D 프린팅의 프린터의 기본적인 그런 것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적층형, 하나는 절삭형 프린터로 나누는데 적층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얇은 층을 여러 개 쌓아서 입체형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절삭형 프린터는 어떤 사물을 놓고 깎아서 금형을 하듯이 깎아서 입체형들을 만드는 그런 프린팅, 3D 프린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3D 프린터 기술을 도입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아주 적은 양, 아주 정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 도입됐습니다. 그런 분야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주항공용, 군사용 이런 쪽에 사용되어 있는 부품을 3D 프린팅을 해서 만들어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편화가 되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3D 프린팅을 이용하게 되면은 인공 관절, 인공 치아, 인공 귀, 인공 동맥 등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신발은 물론이고 우버 이것들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곤충을 만드는 그런 부속품을 3D 프린팅으로 해서 만들어서 조립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 내 얼굴이 너무 싫어. 저 좀 잘생긴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야 돼. 돈이 많이 들어요. 힘들고. 3D 프린팅을 해서 배영준이 같은 얼굴을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어서 딱 써. 이게 좀 실증나네? 그럼 내가 존경하는 우리 이제 박성수 회장님, 원장님 것으로 딱 만들어 써버려요.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실제로 공상과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 3D 프린팅으로 해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식품, 음식,
만드는 프린팅이 됩니다. 피자를 만들 수 있고 햄버거를 만들 수 있고 이와 같이 라켓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오는 종류로 라켓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물며 3D 프린팅은 탈유인 기지의 조감도를 만드는 것에 보면은 3D 프린팅을 딱 장착이 된 로봇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달나라에 가서 무엇을 만들려면은 손으로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3D 프린팅의 기기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로봇이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이게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가 특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4차 산업혁명에 하는 블록체인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 갖고 계십니까? 블록체인은 주요 활용 분야는 금융, 보안, 유통, 저작권, 계약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금융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 송금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수수료가 일하되고 거래 시간이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인 간 거래를 하면 반드시 중개기관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은행을 거친다든지 금융기관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감시해요. 그런데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은 사람과 사람 간에 직접 거래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에 여기서 입력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사람들께서 둘이 되면 서로 둘이 하게 되면은 증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 서로 입력을 시켜. 이 사람 너 믿을 수 있어? 예스. 이 사람 너 믿을 수 있어? 예스. 이 사람 너 믿을 수 있어? 이게 서로가 감시하면서 서로가 거기를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 없이 개인 대 개인이 서로 이제 우리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 활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 주차장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공지능으로 이제 주차라면 자율주행이 되지겠죠? 그러면은 제가 차를 타고 회사를 딱 출근하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회의가. 그러면 제가 주차하고 가려면 시간이 늦어. 근데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차를 놔두고 저희는 그냥 가게 되면은 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주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주차를 하려면 좁은 공간 속에서 주차되고 나오려면 문을 열면 문 콕 찔러버리죠. 좁은 데서 나와야 되니까. 근데 자율주행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좁은 공간 속에서도 문을 열 필요가 없죠. 결국은 자기가 차를 타고 다시 갈 때는 다시 불러내서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니까 이게 시간이 절약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편리함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한 사례가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2세대 국수 2세대를 이길 수 있는 알파고가 그냥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인공지능 시대로 해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알파고와 같이 인공지능이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빅데이터는 어떤 걸 빅데이터라고 할까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하게 됩니다. 사실 빅데이터 설명을 하자면 바둑판은 가로가 19개, 세로가 19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둑을 드신 분은 가로 세로라고 해서 총 놀 수 있는 데가 되게 361하나에 해당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1에 대해서 하나 놓고 다음 놓고 그 다음 놓고 다음 놓고 할 수 있게 될 때 그 바둑돌을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서 통계에서 팩토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가 느낌표가 팩토리아.
경영에서도 통계에서 팩토리얼 나오죠. 네. 이 팩토리얼 뭐냐면은 361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1부터 361까지 곱하는 수가 경우의 수라는 것이죠. 그러면 1부터 바둑판에 1부터 360 곱하면은 무려 1.4379 곱하기 10의 768승에 해당되는 수치를 갖게 됩니다. 768승에 해당하는 수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들이 자자손손 세도 다 세지 못할 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전에는 이러한 빅데이터가 하려없이는 인공지능은 단독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이기는 딥러닝을 알파고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수많은 바둑 기사들의 자료를 입력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찾게 되십니다. 이세돌 기사가 나왔던 바둑들을 전체적으로 그것만 별도로 다 집에 되면은 이세돌이 어떤 방향으로 바둑을 놓고 있다는 걸, 두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아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원리입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한 원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데이터들이 종류가 다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간 내에 처리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아까 빅데이터 하겠지만은 데이터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용량에 할 때 바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비트를 8비트가 2바이트가 해당되는데 그 바이트가 2kB가 되면 보고 한 페이지 정도 2kB예요. 영화 한 편에 대충 영화 한 편에 해당되는 그 용량이 4GB. 기가는 10의 9승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하면은 인간은 뇌 용량,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이 저장할 수 있는 뇌 용량이 2.5 페타바이트. 페타는 10의 15승을 얘기합니다. 전 지구의 데이터를 2011년에 되니까 지금은 좀 많이 높아졌겠죠? 전 지구 데이터는 1.8 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타라는 것은 10의 21승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10의 21승에 해당되는 숫자도 내가 5만원짜리를 10의 21승에 줄 테니까 당신이 세에서 다 가져가시오. 죽을 때까지 한번 세에다 보시오. 그러면 내가 주겠어. 죽을 때까지 다 세에다 못 주고 죽습니다. 그만큼 큰 수. 그래서 빅데이터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이제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마트 농업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농작물 중에서 이제 과일, 토마토를 재배한다든지 고추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작물을 이럴 때 그 농작물에 생활하는 환경, 온도나 습도나 일산량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생육에서 초장이나 엽장, 연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 것을 다 주입시키고 이미지나 품질을 주입시키게 되면은 다 스마트 팜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알아서 지금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로봇이나 드론들이 출시되고 3D 프린팅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일자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닷컴에서 제안한 20년 안에 로봇에 대체될 직업들을 보면은 1위가 텔레마케터, 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죠. 2위가 시계 수리공, 3위가 스포츠 심판, 회계사, 택시 기사, 프로그래머, 얘기하는데 90% 이상은 매우 위험한 직업에 해당합니다. 없어지는데 아주 빨리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10% 미만은 안전한 직업으로 볼 수 있는데 레크레이션 치료사나 사회복지사나 초등학교 교사나 CEO들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코노미스트에서 제시한 자료 중에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과 확률은 역시 텔레받겠다. 회계사들이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로 해서 1, 2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업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다 인간이 할 일이 없느냐? 대체 직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대체 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들이 어떤 직업이냐 물어봤더니 밑에 이 자료가 안 보이는데 사물 인터넷 전문가, 무선통신이나 프로그램 개발자들, 인공지능 전문가, 인공지능 딥러닝을 개발하는 사람들, 빅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를 개발하는 이런 가상 증강현실 전문가들, 그런 전문가 전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광을 받는 직업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이 직업군에서 해당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이제 급격적으로 이렇게 발달됨에 따라서 우리가 또 부작용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 많이 타보셨죠? 카카오 택시.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가 되니까 카카오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공유를 하자는 거죠. 서로 합성을 공유를 하자는 거니까 택시업계에서 반발을 하면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데모를 하는 게 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유. 사실 우리 경제학과 교수님, 경영학 교수님 계시는데 경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유 경제였다고 봅니다. 소유. 어떤 물건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자기 것만 쓰는 소유 경제. 그 소유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공유 경제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이렇게 돈 전략해서 같이 이렇게 쓰자. 그런데 이제는 공유 경제보다 한 발짝 더 진보해서 구독 경제가 우리가 현재 대세입니다. 구독 경제는 뭡니까? 신문을 구독하듯이 우리 같은 것들 돈을 일정한 돈을 주고 그걸 자기가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맨하탄에 한 달에 100불을 주게 되면 맨하탄 주위에 있는 술집에서 하루에 와인 한 잔씩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구독경제입니다. 서울에 강남에서는 한 달에 3만 원을 내면은 어떤 커피숍에 가든지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독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 최근에 카카오에서 카카오 게임을 공모했죠. 내일 모레 이제 거기가 상장이 되어집니다. 카카오 게임 이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가.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NC소프트 같은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 회사나 넷마블 같은 경우가 긴장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지우지였는가.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학생들은 지상파 잘 안 봅니다. 시간도 없고. 우리 국일이 과장님 지상파 자주 봅니까? 안 보죠. 뭘 봅니까? 핸드폰으로 유튜브 1인 방송을 보게 되집니다.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92%, 트위치 TV 보는 거예요. 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프리카 TV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핸드폰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못 살아요. 대화할 때도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핸드폰으로 대화하고 길을 걷는 데도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사실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호모
호모입니까? 이코멘스인데 호모 이코멘스에서 어디로 갑니까? 포노 이코멘스. 포노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핸드폰과 포모를 같이 조합해서 만든 포모 이코멘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 다시 말해서 핸드폰을 별기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 딸린 부속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속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5장 6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핸드폰 하나 더 넣어도 5장 7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핸드폰과 같은 그런 시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1995년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핸드폰을 접목해서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징징거리고 울면은 부모님들이 뭘 보여줍니까? 핸드폰에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한 2살 되면은 핸드폰 조작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러면 내 아들, 딸이, 내 손자가 마치 천재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20년, 25년이 흐른 지금 핸드폰을 하고 결별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혜이자 위험한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들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우리가 접목이 돼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산업부에서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5대 변화 및 8대 대응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5대 변화는 산업부는 보건환경, 경제환경, 기업경영, 사회가치, 교육환경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경제환경의 친환경 윤리적 소비가 증가시켜야 되겠다는, 여기에 순식물성 햄버거, 패티 등 비건 푸드 성장에서 임파서블 버거가 나옵니다. 임파서블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불가능하게 한 버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고기가 없이 식물로 만든 고기를 임파서블 버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임파서블 버거, 여러분들 혹시 그 안식교회에서 한 그런 채식 뷔페를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채식 뷔페에 가면은 고기가 없죠. 대신 고기라고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콩고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임파서블 고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콩이나 호박 같은 데서 식물성 단백질을 추출해서 거기에 녹말 같은 그런 것들 제거해서 약간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서 내놓은 것이 임파서블 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임파서블 고기 회사에 지금 워런 버핏이 약 2조 달러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2조 정도 투자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창 회장님 한번 그런 거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해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환경변화와 포스트-코로나 시대 유망한 기술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환경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왜 그러냐면은 비대면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대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면하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지만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대면
대한 것들을 관련된 사업들을 찾아보니까 헬스케어, 교육,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여기에 이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즘 주식, 바이오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뭡니까? 백신 이런 관련된 회사들 매일 상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장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될 것이고 자국 중심 강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니쇼잉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니쇼잉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니쇼잉이라는 것은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인건비가 싸고 원가 절감을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대면이 되니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자국으로 불러들이게 되지. 불러들여서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비 인형을 하나 만드는데 머리카락은 필리핀에서 바비 인형 머리카락은 필리핀에서 만들고 플라스틱은 대만에서 만들고 여러 나라로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립하는 데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로 가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동남아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그게 뭡니까? 비대면 시대에도 생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연막을 걷어들여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데는 멕시코 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스마트 가속화를 얘기할 수 있고 위험 대응 일상화 및 회복력 증시를 원하는 사회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헬스케어, 교육, 원격 교육, 교통, 물류, 제조 여러 이렇게 분야들을 어디에서 시스템에서 유망 분야 기술을 해당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기업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건 기업은 재택근무를 권장합니다. 기업은 원격근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청도 재택근무하도록 우리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 직원에게 어떤 경우에 코로나 너무 발생된 사람 환자가 많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먼저 제가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은 VR 등을 활용한 원격 화상 회의를 또는 협업을 해서 이렇게 기업의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온라인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희망찬 얘기를 한 지 며칠이 안 돼서 코로나19 발생자가 서울에서 300명이 넘고 400명 가까이 되죠? 깜짝 놀랄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면 수업을 하는 개강을 취소. 그리고 무슨 수업을 다시 갔습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는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어떤지 그동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교육 분야에서 온라인 교육이 낙후됐었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되니까 학교의 강의를 대면 강의를 비대면 강의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강의를 촬영을 해서 학교 서버에 올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이런 이 기회에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교육 분야, 즉 IT 인프라 및 디지털 지원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것. 자, 무엇보다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진들 파업이죠. 그 중에
원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원격 진료. 근데 우려보다도 원격 진료가 아주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더 빨리 원격 진료가 됐고, 우리나라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한시로 원격 진료를 하게 되는데, 이 메디히어에서 제시한 원격 진료 플랫폼은 환자나 의사가 각자 회원 가입해서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등록을 해서 환자는 자기가 원하는 병원, 자기가 원하는 과를 선택해서 내가 12시에 진료를 받아야겠다는 시간을 예약하고, 자기가 내가 배가 아프는데 아무래도 위염 같아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어떤 증상을 내게 이제 입력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을 완료를 하게 되고 있으면은 의사는 들어가서 환자들의 차트를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대화를 하면서 원격 진료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식품 분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파서블 푸드,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소고기. 우리가 이렇게 전 지구에 사자가 4만 마리 정도 있으면은 식용 돼지는 약 10만 마리가 있다. 10억만 마리가 있다. 10억 마리. 식용 소는 15억 마리가 존재한답니다. 사자가 4만 마리 경우에. 그런데 소고기 1kg를 우리가 먹으려면 소가 먹는 그 양은 얼마냐면 15kg를 먹어야만이 우리에게 소고기 1kg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푸드 테크를 확대해서 임파서블 푸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전체됐나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자, 항공 분야에서도 ICT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이제 확대되죠. 왜냐하면 수출 기술이가 서비스는 쉽게 대면해서 하지 못하니까 각 승객 그 자리에는 다 모니터가 있어서 거기에 자기가 정보를 서치해서 이 비행기는 몇 시에 도착하고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금융사회에서 뭐 핀테크, 소통과 오락의 분야, 그리고 이커머스를 해서 쇼핑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인간다움을 갖추는 온라인 비서를 두고 우리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게 다 보니까 인공지능 우리가 특혜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호텔에서도 역시 인공지능 호텔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광주에서도 2군데 호텔이 인공지능 호텔로 이렇게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인데, 극장 관람이 감소되고 비대면에 의해서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활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레비를 안 보고 다 봅니까? SNS를 한다든지 영상 콘텐츠에서 유튜브를 본다,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지금 25분에 30분에 끊어달라겠죠? 이렇게 길어지면은 유튜브를 안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틱톡을 합니다. 틱톡은 아주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 15초에서 30초 사이로 축약을 시켜서 딱 던져놓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틱톡을 보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핸드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급격한 포노 사피엔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커피 사피엔스라고 하게 됩니다. 주식으로 못 사는 사람은 우리가 스탁 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한 군데 미치면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공연 분야에서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방탄소년단이 언택트 공연하는데 방방콘이 뭡니까? 방에서 방탄소년단이 하는 콘서트를 보는 것이 방방콘에 해당됩니다. 그때 보신 것처럼 총 23시간 12분 동안 공연을 했는데 공연 총 조회수는 5,959만 건이고 224만 명이 동시에 여기에 접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50만 개의 이게 뭡니까? 아미맘이라는 뭐냐면은 이렇게 응원하는 불이 있는 그런 봉입니다. 흔들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 아미맘인데 이 아미맘이 50만 개가 동시에 접촉이 돼가지고 162개 지역에서 동시에 불이 켜졌다. 그만큼 방탄소년 즉 이 방탄소년이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언택이지만은 온라인으로 한다 해서 언택으로 해서 언택 콘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를 전 세계로 널리 알리는 방탄소년단 멤버가 몇 명입니까? 7명이 해당되어집니다. 저희 얼굴 잘 몰라서 이소년 갖고 그래서 잘 몰라서 밑에 이름을 써놨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같은 F4 꽃미남들 네 사람이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로 봐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을 위해서 심화될 것은 사실입니다. 대량 실업 사태가 촉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의 효용 가치가 하락되는 것도 우리가 믿음 심지 않죠. 그리고 기계의 인간 지배화도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치하려서 오히려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갖고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으며 미래 사회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사전에 함으로써 어느 나라보다도 더 우리가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청신호로를 봅니까? 아니면 붉은색 적신호로 봅니까? 저는 여러분 앞에서 자신있게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을 받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신호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